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년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노화가 원인이 되는 여러 질환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잘못된 자세부터 비만이나 근력이 떨어지는 것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 설명되는데요. 심한 통증은 물론 앉고 서고 걷는 일도 힘들어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다양한 치료가 도움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또 하나의 문제지요. 골다공증의 전 단계로 설명되는 골감소증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 365 조지 마이클의 페이스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가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 많이 사용한 만큼 위험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물론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죠. 이 여러 요인들이 연골 손상으로 이어지는 건데 연골이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또 치료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윤재현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나 또 관절 보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관절염의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기도 하죠. 물론입니다. 예. 아무래도 나이가 젊고 건강하실 때는 뭐 어떤 활동이나 업무를 해도 뭐 크게 불편하진 않겠지만 본격적으로 관절 노화가 시작이 되고 또 거기다 함께 근력까지 저하가 시작된다면 결국은 다양한 형태로 환자들의 불편감을 호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관리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도 관절염으로 고생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리 젊었을 때부터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무릎 연골 손상의 위험을 높이는 안 좋은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자세로는 뭐 우리 쪼그리기 혹은 양반다리 등 자세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릎의 전후방 압력을 굉장히 높이는 동작인데 특히 이제 앞쪽 연골이나 추벽 통증 또 뒤쪽에 있는 연골판과 연골 손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한편으로는 뭐 계단 혹은 등산 등의 경사로에서 특히 내리막길 등을 좀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무릎은 결국은 허벅지 근육과 인대의 힘으로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따라서 근력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무릎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충격과 무게와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통 외래에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무릎 운동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사실 걷기 운동을 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걷기라는 거는 뭐 신체 활력이나 신진대사, 당뇨 관리 등에는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에 해당하지만 무릎 근력 증진 자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또 어떤 부분은 퇴행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릎에는 충격과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무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뭐 종종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 연골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한번 손상되면은 자연적으로 치유되기가 어려운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골이 왜 재생되지 않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연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혈관 내에 피 공급이 거의 없는 무혈 조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소나 영양분의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회복력이 없고요. 둘째로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고 나면 이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연골세포 자체의 어떤 분열과 증식 능력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나 근육처럼 쉽게 새로운 세포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무릎은 매우 많은 무게를 받아주는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항시 사용 시에 압력을 받기 때문에 한번 손상된 이후로도 회복을 할 만한 어떤 충분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릎 관절은 한번 망가지면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골이라고 하는 것이 혈액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 재생인자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연골은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줄기세포 기능도 없고 자가 치유력은 거의 잃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연골은 처음에 다치지 않고 만성적으로 망가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뭐 찜질도 하시고 물속에서 걷는 운동도 하시고 나름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도 치료는 일단 약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소염 진통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관절염의 증상 조절은 우선 크게 보자면은 비수술적인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가 있겠고요. 예. 당연히 그 중에서는 비수술 치료가 먼저입니다. 근데 이 비수술 치료는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생활 습관의 관리나 찜질, 물리치료 등도 도움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본격적인 치료로는 이제 약물 치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약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알려진 것이고요. 그 외에 통증을 조절하는 진통제, 연골 보호제 등의 항관절염 약물들이 이제 그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소염제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소염제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간접적으로 줄여주는 중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약을 꾸준히 잘 사용했을 때 그 퇴행과 또 그런 2차적인 변성들을 일부 억제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타이레놀, 그죠? 그런 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역과에 따른 약이 존재하고, 그런 약들은 환자의 증상 자체를 좀 편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염증을 제어한 작용은 없기 때문에 역시 그 치료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등등 다양한 요즘 연골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약들은 그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의 일부를 보충해서 그 연골의 퇴행 자체를 좀 늦춰주는 약간 보조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약들이 처방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주사 치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은 주사 치료가 고려되는 걸까요? 네네. 주사도 역시 관절 통증을 줄이고 또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약물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증상이 경미하거나 좀 간헐적인 경우라든지, 아니면 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를 일부 보조하기 위해서, 혹은 반대로 약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치료가 어려운 고령의 환자나 약을 많이 드시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냥 증상의 일부라도 경감시켜드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거군요. 주사 치료에도 종류나 방법이 다양합니까? 뭐 연골 주사라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주사는 크게 보자면 연골 주사 또는 PRP 주사, 스테로이드 계통의 주사, 줄기세포 주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주사가 아무래도 연골 주사가 되겠고요. 예. 연골 주사는 이 초기 관절염이 진단되는 1기부터 3기까지의 퇴행장애에서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제품의 유형이나 성분,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나곤 있지만 보통 모든 연골 주사는 대개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사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점성도가 매우 높은 이 관절액의 성분을 주로 이루는 이 주사를 무릎에다 직접 넣어주면 관절 내에서 연골 마찰을 줄여주고 또 충격을 흡수해주는 효과를 합니다. 한편 화학적으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을 억제해서 염증 반응 자체를 감소시키기도 하고요. 한편 조금 더 미약하지만 연골의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거나 연골 합성을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연골 주사 자체는 통증을 조절하는 직접적인 기능은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네, 아픈 걸 막는 기능은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별도의 진통제를 처방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내 몸에서 골수를 채취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예. 넓게 보자면은 이제 PRP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혈소판 혈장 주사가 있고요. 또는 우리 골수세포나 지방줄기세포에서 뽑아내는 주사 치료진 자가줄기세포 치료가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PRP 주사라는 거는 그냥 피 속에 있는 혈장을 분리해내고 이를 관절각 내에 주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 뼈에서 뽑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한 치료를 할 수 있겠고, 그런 혈장 속에는 다양한 성장 인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연골을 재생을 도모해주고 또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주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치료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방 줄기세포나 골수 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 치료가 있는데, 이는 조금 더 침습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연골 세포로의 분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이런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하는 좋은 세포들을 좀 더 고농도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된 부위에 주입 시에 일부 연골 주사를 조금 놔주면 연골 세포로 변환이 되어서 새로운 연골 조직을 일부 형성한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사는 조금 더 침습적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PRP 주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연골 보호 효과나 재생 능력이 좋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시간이라든가 또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네. 우선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이 주사 맞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 PRP 주사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효과, 그리고 아까 골수 같은 자가줄기세포 치료의 경우에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의 임상적인 효과, 그리고 관절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드린 이론적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두 재생치료 모두 많이 진행돼 버린 관절염에서는 사실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한계점은 있고요. 네. 또한 이런 두 주사는 둘 다 보험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싼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주사 모두 자기의 피, 자기의 골수세포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염증 반응이나 면역 거부 반응은 굉장히 적어서 시술 전으로 우리 몸에 가해진 부담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이 주사 치료를 할 때도 그렇다면 상태에 따라서 좀 잘 선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매우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예. 모든 주사가 솔직히 나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가격이 높다고 또 무조건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런 주사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관절염이 명확하지도 않은 분께 연골 주사를 아무리 권해도 아무리 맞아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반대로 너무 이미 진행돼 버린 관절염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고가의 주사를 놔줘도 솔직히 큰 효과 없이 다시 그냥 관절염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주치의와 지속적인 관찰을 해가면서 관절염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약물과 주사의 효과를 약간 서로 재가면서 시도를 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약물이나 주사 치료의 목적 역시 이 통증을 가라앉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관절염은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진행하는 진행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연골은 점점 손상이 되고 증상 역시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마치 우리가 아무리 얼굴에다가 로션을 열심히 발라도 결국은 피부 노화와 주름을 100% 예방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약물과 주사를 적절하게 선택할 경우에는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동시에 관절염의 진행 속도도 어느 정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급적 아프지 않고 수술 없이 오랫동안 버티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비수술적인 방법을 했는데도 잘 안 되면 그때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고려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주사, 약물, 물리치료 등 다양한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통증이나 아니면 이런 기능적인 장애가 지속된다 그러면 결국은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 이 수술은 기본적으로 인공관절로 바꾸는 거죠? 네, 이 심하게 진행된 관절염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아마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수술의 종류는 환자의 나이나 활동 정도, 그리고 뼈의 형태 등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이가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오다리 교정을 함께 하면서 연골 재생 수술을 해서 가급적 인공관절로 가는 시점을 늦추기도 하고요. 하지만 인공관절이 진행된 경우에도 닳아버린 부위만 교체하는 부분 치환술부터 모든 관절을 교체하는 전 치환술까지 환자의 상태와 병증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네. 물론 뭐 수술하면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뭐 자기의 인체를 계속 사용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자신의 무릎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인공관절의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결국 인공관절은 자신의 손상된 연골과 인대 그리고 뼈의 일부를 다 제거하고 이를 금속과 플라스틱 재질로 즉 기계로 대체하는 이런 비가역적인 수술법입니다. 네. 따라서 그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 관절염의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임상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현재 많은 재료공학적인 발전이나 수술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공관절의 평균 수명은 의사들은 보통 20년, 30년 이내 전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를 너무 수술적인 거의 결과에 생각을 해서 너무 빠른 나이에
인공관절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또 추후에 합병증 발생이나 재수술의 발생을 줄이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른 나이 젊었을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당연합니다. 연골이 거의 닳아서 없어진 상태의 분들도 계시죠? 그럼요. 그렇게 관절염이 진행된 분들을 보통 이제 관절염 3기 혹은 4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병원만 해도 아무래도 관절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외래에서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검사에서 관절 간격이 좁고 연골 마모가 심하다고 해서 반드시 또 환자가 그만큼 아픈 건 아니라서요. 예. 오히려 관절 통증은 시작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 우연히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니 관절염이 4기라고 진단받는 분도 있고요. 이미도 5년, 7년 전부터 관절염 4기를 진단받고도 적절히 약물 쓰면서 운동 치료하면서 잘 버티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 다리나 O자형으로 이게 형태가 변하는 거, 그때는 네네. 어떤 부분들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다리는 결국은 다리의 모양 때문에 내측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빠른 나이에 관절염이 와버리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보통 자신이 판단해보는 방법도 있을 건데요. 가장 쉽게는 이렇게 차렷 자세로 서서 양쪽 발목을 좀 붙이고 서 있을 때 만약에 양쪽 무릎 관절 두 사이에 손가락이 2개 이상이 벌어지는 관절 간격이 생겨 있거나 아니면 걸을 때 남들이 보기 굉장히 팔자 걸어온다든지 그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다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수술 후에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운동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크게 보면 이제 수술 후에 지켜야 될 것을 나눈다면 2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체중을 부하하는 정도인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관절을 쓰는 각도 운동과 근력 운동입니다. 물론 이제 무릎 인공관절술은 아직 대다수의 수술에서 의료용 시멘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기계에다 뼈를 강제로 고정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를 부하해도 크게 기계가 흔들거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보통은 6주에서 3개월까지는 약간 어느 정도 체중 부하를 제한하는 것이 장기적인 어떤 기계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관절 운동이죠. 보통 이제 무릎은 그냥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근육과 인대가 복합적으로 무릎의 구조 안정성을 담당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고관절 같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굳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6주 정도는 수술 후에 그 관절 운동 범위 확보와 근력 재활에 공을 들여야 나중에 다리가 끝까지 펴지고 구부러지게 되면서 양반 다리 자세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관절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들 굉장히 구부리는 것에만 초점을 많이 두는데요. 물론 구부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쪼그리기, 양반다리 등이 안 되어서 의자 아니나 바닥에 앉을 때 좀 뻗정다리처럼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부리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뛸 때 환자가 다리를 전다든지 쩔뚝쩔뚝거리는 것은 사실 다리가 끝까지 펴지는 그 시점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술 시에 보통 딱 직후에는 저희가 관절을 끝까지 펴지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무릎이라는 게 결국 수술 후에 점점 굳어가면서 끝까지 펴지지 않게 되는 굴곡 구축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직후에 기계적으로 확보되어 있던 관절 운동 범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부리는 것 말고 끝까지 펴주는 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것이 미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중요하겠습니다. 네, 체중 조절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좀 피해야 하는 운동도 있을까요? 네. 둘 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우선 체중은 수술 전에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에도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미치지만 인공관절의 수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몸무게가 1kg 증가할 때 무릎에 가해진 하중은 적게는 2배에서 3배 정도로 증가하게 되죠. 결국 그렇다 보니 과체중이거나 비만이게 되면 인공술관절의 기계에도 가해진 하중을 증가시켜서 그 관절면의 마모를 빠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수술 확률을 높이게 되고 그게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은 기계적인 헐거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수술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식단 관리나 운동 관리를 통해서 체중을 정상적인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좀 피해야 되는 운동도 있습니다. 모든 게 좋은 건 아닌데요. 통상적인 걷기,
수영, 자전거 등 이렇게 체중의 부하가 적고 충격이 좋은 운동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격한 운동은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격하게 하다가 다쳤다고 생각했을 때 그 외상으로 골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골절은 이 기계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단순 골절 수술이 아니라 기계까지 교체하거나 잡아줘야 되는 큰 수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술 후에는 특히 양반다리 쪼그리기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 많이 하지 않기를 권장드리는데 이런 쪼그리는 자세가 무릎 관절에 압력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결국 이 역시 인공관절 마모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통증도 생기게 되고 기능 저하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헌에서도 쪼그려 앉거나 무릎 생활을 많이 하는 환자들은 추후에 인공관절 삽입물이 부러지거나 빠지는 그런 분리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는 관절과 뼈 사이에 그 부착 부위가 약해지고 벌어지는 것인데요. 결국 이러한 기계적 불안정증이 환자분들의 통증을 악화시키고 또 추후 재손상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자세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릎 인공관절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윤재연 원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에 대한 부담이 있죠. 이 골다공증이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 골다공증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골감소증에 민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골감소증을 골다공증의 전 단계로 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 있겠죠. 예. 일반적으로 뼈의 양은 출생 후부터 30대까지 증가하고 최대치에 도달한 다음에 한 50세까지는 유지되다가 50세 이후는 서서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범주라고 정한 그 뼈의 양이 있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이라고 정한 뼈의 양이 있는데 그 중간 단계를 골감소증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전 단계, 골다공증의 전 단계라고 우리가 당연히 부릅니다. 근데 물론 이 골감소증의 경우는 아직은 골다공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미세 구조는 이미 변화가 되어 있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골다공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특성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골 밀도가 기준이 될 텐데요. 이 건강검진 결과지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수치가 어떻습니까, 보면요? 우리가 골밀도 검사를 건강검진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이게 젊은 성인 집단의 골밀도 평균을 이용한 소위 T 점수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5 이하면은 골다공증. 그러니까 이게 이하라는 뜻은 숫자는 더 커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면 그럴 때는 정상이라고 하니까 중간 단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은 골감소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 수치와 골다공증 수치 그 중간 사이가 되겠네요. 그게 이제 골감소증이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골감소증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찾아봤더니요. 예. 대한골대사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2023년에 발표한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 골절 팩트시트라는 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 측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놓았습니다. 예. 거기서 보니까요. 50세 이상 성인에서 골다공증이 좀 증가한다는 거 우리가 짐작하잖아요. 골다공증이 한 22.4%인데 비해서 골감소증이 47.9% 거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 2명 중 1명이 골감소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성별로 비교해 보니까 50세 이상 여성에서 골감소증이 48.9% 거의 비슷하고요. 남성도
46.8%. 그래서 골 감소증만 놓으면은 남성과 여성이 거의 같습니다. 절반 정도가 골 감소증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골 다공증까지 가는 거를 봤을 때는 여성의 경우 50세 이상을 보면 대략 3분의 1 정도고 37.3%, 남성은 7.5%라서 골 다공증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즉 남성이 여성의 5분의 1 정도만 골 다공증을 가지고 있지만 골 감소증 유병률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절반 정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골 감소증은 남녀의 차이가 없는 거군요. 네. 예. 이제 골 감소증의 위험 인자가 있을 텐데 나이도 포함이 될 것 같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주변 분들한테 우선 먼저 딱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폐경으로 인한 골소실, 즉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제 안 나오니까 급격하게 오는 거, 요거를 금방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어린 나이에 최대 골량 자체가 처음부터 형성이 좀 덜 돼서 적은 사람의 경우는 역시 골 감소증의 위험 인자가 높습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도 우리 골다공증 때문에 노상 꼽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유전적인 요인, 즉 가족력이 있다거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다거나, 그다음에 체중이 아주 적게 나갈 경우, 그다음에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를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간질 치료제를 오래 쓰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칼슘 섭취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인자가 되고요. 그것 이외에 소화장애로 인한 흡수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류마티스 질환, 당뇨병, 이런 것들도 전부 위험 인자에 속합니다. 예, 골 감소증은 증상으로는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골절이 있거나 2차적인 어떤 구조 변화가 동반되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게 특성이죠. 예, 이 골 감소증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골절 위험이 좀 높나요? 골 감소증 환자는 아무래도 정상보다는 조금 더 작은 충격에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할 경우에 그게 소소하게 발생하면서 척추 후만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작게 척추에 압박 골절이 생기면 자세 자체가 틀어지는 거죠. 그 외에 고관절 골절, 손목 골절 이런 것들도 정상인보다는 아무래도 발생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신경은 조금 쓰긴 해야 됩니다. 예, 허리가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구부러질 위험도 있다는 거네요. 자세가 좀 안 좋아지면. 네. 이 골 다공증 전에 골 감소증 단계에서 이걸 미리 알게 되면 이 골 다공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골 감소증의 의미를 더 많이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골 감소증 단계에서 우리가 알게 되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거기에 대한 우리 예방법으로 다른 영양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관리를 잘해서 진행하는 걸 막는다면 의미가 매우 크겠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골 밀도가 낮아지는 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어차피 50대 이상에 점점 줄기는 하니까 그래도 이걸 내버려 두면 더 빨리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양관리, 먹는 거, 식습관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셔서 뼈에다 자극을 주어서 나름 뼈를 잘 만들게 해주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칼슘을 섭취하거나 적절한 일광욕으로 비타민 D 합성을 좀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 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식습관 먹는 거하고 운동이군요. 예. 그렇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고, 식품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거고, 그죠? 보조제를 쓰는 경우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비타민 D, 칼슘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유제품을 많이 먹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칼슘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할 수 있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은 칼슘의 경우도 보조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슘의 경우는
조금 너무 많이 쓰는 게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좀 증가시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쓰는 면이 있거든요. 예. 칼슘은 가급적이면 식품에서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고 비타민 D도 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하면서 동시에 뭐 일광욕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골장, 골질에 뼈의 그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단백질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뼈의 기본 틀을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도 역시 뼈를 잃어버리는 골 소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니까요. 적절한 단백질 섭취도 빠뜨리지 말고 꼭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칼슘과 비타민 D를 따로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대략 하루에 칼슘 섭취량이 800에서 1000mg 정도 되니까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의 경우는 하루에 한 800 단위 정도 섭취를 권하니까 요걸 염두에 두시고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의 경우는 요새 혈청 검사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의 농도를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높여주는 게 아무래도 뼈의 건강과 함께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칼슘과 비타민 D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하셔야죠. 예. 잘 드시면서 또 더 보충하겠다고 보조제까지 일부러 드시게 되면 좀 과다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칼슘은 좀 그렇고요. 예. 비타민 D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다. 예. 네네. 네. 음주, 흡연 당연히 문제가 되고 카페인도 문제가 될 수 있군요. 그렇죠. 카페인이 칼슘의 흡수를 억제하기도 하지만 또 왜 소변으로 배출도 많이 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드시는 것도 골절 위험을 증가시켜서 보통 하루에 한두 잔 이하가 좋은데 우리 카페인 하루에 먹어도 되는 양 우리 얘기하곤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400mg 이상은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러는데 사실 400mg은 꽤 많은 양이에요. 네. 그냥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예. 커피는 한두 잔 정도. 그렇죠. 예. 네. 이제 운동도 중요한데 추천되는 운동은 뭘까요?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러니까는 뼈라는 게 사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왜 나무나 목재 이렇게 왜 죽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세포가 만들어지고 파괴되고 하는 게 계속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뼈를 튼튼하게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게 자극을 주는 게 바로 중력에 대항하는 체중 부하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하시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뭐 춤을 춘다, 댄싱, 등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수영이나 이런 것도 건강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수영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력에 대항하는 운동을 골라서 시간에 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다 외우셨을 거예요. 예. 일주일에 150분 150분. 이상 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30분씩 나누면 주 5일이 됩니다. 그거 반드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것 이외에도 그래도 내가 이제 부러질까 봐 걱정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한다 그러면 근력 강화를 좀 시키시고 거기에 대해서 밸런스, 균형 감각을 세우셔야 그래야 우리가 낙상을 예방해서 골절을 예방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플러스 하셔서 같이 진행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예. 골 감소증 단계에서도 어떤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골 감소증 자체를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추나 대퇴골이나 어깨, 팔꿈치 부위, 상완 아니면 손목, 골반 이런데 미세골절이건 금이 갔건 골절이 같이 동반되었거나 아니면은 최근 10년 사이에 골절이 발생할 위험도를 예측하는 그런 지표에서 대퇴골 골절의 위험도가 3% 이상이 되거나 그다음에 주요 부위 골절의 위험도가 20% 이상으로 나올 때는 약물 치료를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약물 치료는 어떤 약들이 그럼 쓰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보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양한 약재가 최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골밀도를 높여주는 약재들. 근데 그 약재들이 나름의 문제점이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최근에는 식도 염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주 먹기가 어려워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최근에는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그런 약을 쓸 수도 있으나 보통 골 감소증에 그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골 감소증 자체로 약물을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절의 위험 요소들이 확인된다면은 이런 약물을 쓸 수도 있다. 예. 네. 골 다공증에 쓰이는 약물과도 좀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골 밀도를 높여주는 약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네. 골 밀도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골 밀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남녀 모두. 그렇죠. 골밀도는 왜 그 자체로는 사실 증상이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만 내가 골 감소증이다, 골 다공증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성인은 정기적으로 골밀도를 검사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가족력이 있거나 65세 이상으로 나이가 아주 많거나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있다거나 류마티성이나 당뇨병이나 또 폐경 이후의 여성, 그리고 체중이 매우 적게 나가는 사람, 담배를 많이 태시는 분, 음주를 과하게 하시는 분은 반드시 검사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여성 54세, 60세, 66세에 골밀도 검사를 무료로 시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 역시 빠뜨리지 말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국가검진에서는 이제 여성만 일단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노인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 전부 보험으로 무료로 커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보통 이제 이 뼈에 대한 건강하면은 여성이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남성들도 골밀도 검사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고요. 예. 이 나이에 따른 골 감소증의 위험에 대한 어떤 통계 수치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 비율 증가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70세 이상의 여성을 보니까 3분의 2 정도가 골다공증이 있고 남성은 5분의 1이 골다공증이니까 일단 남성이 훨씬 적죠. 그죠? 근데 이 골 감소증의 경우는 70세 이상 여성의 30%고요. 남성은 55.9%니까 60%에 육박을 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지? 왜 남성이 많지? 이거는 금방 짐작이 가시죠. 여성의 너무나 많은 숫자가 대부분이 골 다공증으로 이미 3분의 2가 넘어갔으니까 나머지 3분의 1도 정상은 별로 없고 거의 다 골 감소증이라 30%인데 반해서 남성은 20% 정도가 골 다공증이고 약 60% 정도가 골 감소증이다. 즉 정상이 한 25%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점은 어찌됐건 나이가 들수록 더 증가하는 거 맞더라. 그러면 남성의 경우에서 지금 한 56%가 골 감소증이 70세 넘으면 나온다 그랬는데 그전 연령층에서는 역시 한 45% 이상이니까 70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니까 10% 정도 골 감소증이 더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나이가 많아질수록 골량은 감소하고 골 감소증도 더 증가하는데 여성은 골 감소증이 증가한 이유가 전부 다 골 다공증으로 가버려서 그렇다. 그런 결론입니다. 예, 이 골 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실천해야 하는 부분들 있을까요? 앞서 사실 다 짚은 부분들인데요. 정리를 몇 가지로 해보면 첫 번째, 과도한 음주 절대 안 되겠죠. 두 번째,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적절한 유산소 운동, 스트레치, 제자리 뛰기, 그리고 체중이 실리는 운동들을 같이 겸하셔서 뼈 튼튼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짠 음식을 피해서
소금기가 소변으로 나가면서 칼슘이 같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싱겁게 드실 것. 그리고 매일 한 15분 정도 가급적 햇볕을 쬐시고 비타민 D를 스스로 좀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설되기 때문에 커피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음식을 적절하게 꼭 섭취하셔야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되면서 뼈를 잘 구성하기 때문에 잘 드셔야 된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골다공증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 골절의 위험을 걱정하게 되거든요. 예. 네. 이 골절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골절의 경우는 사실은 골절을 유발하는 게 뼈가 약해지는 것도 물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지만 제가 실제로 연세 높은 분들을 많이 뵙다 보면 가장 중요한 골절의 이유는 낙상입니다. 예. 그래서 낙상 관련으로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근력 자체를 좀 힘을 만들어줘야 되고 특히나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근력 운동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밸런스를 강화시키는 운동. 요거에 대해서 역점을 많이 두셔서 스스로 좀 안 넘어지게 하는 게 방법이고요. 또 연세 높은 분들을 모시고 있는 집에서는 혹은 노인 가구의 경우는 집안에서 넘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새는 다들 어느 정도 손은 다 봐놨겠지만 집안에 방방이 문턱이 있다거나 조명이 어둡다거나 아니면은 화장실까지 가는 곳에 혹은 화장실 안에 가급적이면 손잡이 같은 거를 달아주셔서 잡고 일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골절 예방 방법, 특히 노인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집안에서도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자, 오늘 이 골감소증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